존재의 숲입니다. 지금부터 비트겐슈타인 세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예도는 비트겐슈타인 단편 강좌를 4개 했는데요.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 5분 철학 개념 강의 안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도의 5분 철학 개념을 듣고 또 철학자들을 묶어놓은 단편 강좌들을 듣는데, 아무래도 쉽게 요약된 것에 멈추는 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나 예도TV의 어떤 특성상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의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청하고 있어요. 유튜브의 어떤 혁명이죠. 그죠?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세밀화 강좌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은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천착하여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역시 중요하겠죠. 그죠?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하이데거와 비유될 때가 많아. 그 이유는 하이데거 역시도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미 존재와 시간부터, 그죠? 후기 하이데거 역시도 철저하게 그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독일어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마스 렌취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재미있는 책을 썼어. 하이데거 운트 비트겐슈타인. 번역됐는지는 몰라요. 저는 예도는 한국 번역서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고, 옛날에 사놓은 거는 참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 책이 아주 철학계에서는 중요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로 번역됐는지까지도 모르겠어요. 얘도.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후기에 아주 중요한 작품 한 권씩 출간하죠. 그죠? 21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논리철학 논거, 그 다음에 53년도, 사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2년 뒤에 출간됩니다. 철학적 탐구, 필로조피쉬 운털중. 이 두 개의 작품이 비트겐슈타인의 주저죠. 그죠? 오스트리아 철학자로서 원서는 독일어입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활동 무대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영국이었어. 실제로 영국에서 항공학을 배우다가 버틀란드 러셀과 무어를 만나잖아. 이 두 사람이 수학 철학뿐, 자연과학의 철학뿐만 아니라, 그죠? 영국의 어떤 철학의 대가로서 있었는데 영어로 곧바로 번역되죠. 그죠? 그래서 원서는 어찌되었건 독일어로 출간되고 영어로 번역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예도는 당연히 독일어 본을 갖고 있겠죠. 그죠? 영어로 읽어도 뭐 그게 원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논리철학 논고에는 버틀란드 러셀의 서문이 들어있을 정도로 무어의 어떤 그 조언으로
논리 철학 논고, 독일어 제목이 로기슈 필로조피슈 아프한들룽이에요. 근데 이게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 있잖아요, 그죠? 트락타투스 테올로기코 폴리티쿠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요걸 본따서 너의 책도 스피노자의 이 제목을 따라서, 신학 정치론을 따라서 라틴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락타투스 로기코 필로소피쿠스 이렇게 되죠, 그죠? 논리 철학 논고. 이 작품이 아주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고 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철학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했어. 오만한 생각인 거지. 그리고 철학계를 잠시 떠났다가 29년도에 그죠, 다시 복귀해서 캠브리지로 가서 논리철학 논고로 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검소한 철학자예요. 그때부터 이제 논리철학 논고를 뜯어 고치면서 자기의 후기 철학을 사유하는데, 실제로 철학적 탐구에는 논리철학 논고의 비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경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철학 세계에서 세계란 도대체 뭔가?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서술했을까? 듣다 보면 하이데거랑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예도가 이미 1차자로 존재와 시간 강의를 했던 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만,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 벨틀히카이트 세계성이라는 강의가 있어. 여러분 그 강의도 같이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하도 많이 해놔갖고 이제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지금의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참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요. 마치 논문의 각주를 설명한다든지 참고 목록을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강의에서 하이데거의 세계가 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이데거 역시도 이 세계는 유의미성의 세계라 그러지, 그죠? 베도이퉁스벨트라고 하는데,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를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사유하고, 언어를 통하여 관계 맺고,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삶의 형식을 꾸려나간다는 거야, 인간을. 니체의 혁명 이후에 그죠,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가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소시르도 언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어주는 철학자들로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철학적 탐구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슈프라하 슈필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도 언어 영역의 다원성을 이야기하면서 펼쳐나가는 사유인데, 들레즈의 리좀 개념과 연결될 수 있어. 그런 강좌도 비교하면서 또 따로 예도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 왜?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사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트겐슈타인 하면은 사람들이 이 명제를 떠올려. 그러니까 논리 철학 논거는 7개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7번째 명제 있잖아.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돼. 이 명제조차도 대부분의 사람은 오해해.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마치 자연과학의 명제. 그러니까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것만,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통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의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말하고 나머지는 다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실증주의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완전 잘못된 사유죠. 그러니까 이미 초기 작품부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자연과학과 형이상학 한가운데 위치시켜.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꿰뚫어지고 열려지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철학은 명제를 산출할 수 없어. 명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럼 명제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자연과학, 물리학이야. 그 명제를 해명하고 명료화하는 게 철학이야. 그 형이상학적인 건 뭐냐? 뭐 신에 대한 거라든지, 뭐 형이상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규정. 그 언어 비판을 통하여 형이상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명제, 자연과학적인 것에 경계짓기를 확실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은 신학과 같이 형이상학으로 가도 안 되고 자연과학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완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처럼 자연과학의 명제로 표현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말하자.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폐기시키자.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자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지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1차 자료를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오독 중에서도 오독인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물들의 총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물들의 총합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들어가, 그렇게 되면. 이 세계는 사물들의 총합이 아니라 사건과 어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의 총합인 거예요.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 깨지죠, 그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칸트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물, 물 자체, 이 세계의 사물은 아무도 모른다. 그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이 나무라 그러고 장미라 그러고 나뭇잎이라 그러고 산이라 그러고 하는 거지, 그것 자체, 사물 자체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도 그래요. 그럼 언어는 뭐냐? 언어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명제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거기에는 기본 명제가 있어. 이걸 독일어로 엘레멘탈 자츠라 그래. 이게 요소 명제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lementary factor이야. 그러니까 요소는 factor 다 알죠, 그죠? 그게 기본적인 어떤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사물들의 총합이 아니라 사태의 총합이요, 일어나는 사건의 총합이요, 사실의 총합이다. 이건 완전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들의 총합 그러면 물 자체의 총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언어 형식을 통하여 지각 속에 이미 언어가 들어가. 인간의 사유가 들어간다고. 인간의 감각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사태가 되어버려요. 그 사태는 뭐로 구성되느냐? 독일어의 사태는 자하페할트야. 이것은 사물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소 명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요소 명제는 바로 이름의 연쇄인 거예요. 나머, 독일어로. 이게 네임이죠, 그죠? 이 이름으로 구성된 그 관계의 총체가 바로 사태야. 자페할트야. 사실은 뭐냐? 사실은 이 명제의 논리가 참일대에 형성되는 건데 사태들의 총합인 거예요. 그럼 세계는 뭐냐? 사실의 총합인 거예요. 이게 독일어로는 이렇게 돼. Die Welt ist alles, was der Fall ist야. 독일어의 Fall은 어떤 것이 떨어지다잖아, 그죠?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사건, 경우, 그 다음에 사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 모든 거예요. 세계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 자체로 있으면 물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인간은 물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어찌되었건 언어를 통하여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 이론도 있죠, 그죠? 그 논리 철학 논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는 사유하지만 그 그림을 우리는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있고 인간이 있고 그 가운데 언어가 있어. 그런데 그 언어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를 표상된 그림으로서 사유하는 거야, 인간은. 거죠. 그러니까 빌트라는 그림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명제, 자츠 개념, 게당크, 사유 개념,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세계와 관계할 때 그것을 이름의 연쇄로서 요소 명제, 기본 명제를 갖고, 그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명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를 경험할 때 인간은 이 명제를, 그죠? 특정 상황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돌아가는 사건들에 대하여 명제를 산출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고, 철학은 아무것도 모르는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명제를 생산하고 명제를 만들어내고 추론하고 그 명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연과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술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술하는 자예요. 그래,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마치 비트겐슈타인이 실증주의자로 보여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만 예도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 세계는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세계 내 존재야. 그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세계 바깥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계 내 존재로서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그죠, 유의미성을 갖고 의미화하면서 타자들과 의사소통하고 세계의 진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는 말할 수 없는 건 없느냐? 말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없느냐?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비트겐슈타인은 게하임니스폴, 미스테리우스, 렛젤하프트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비밀로 가득 찬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거의 전개 방식을 보면은 처음에 명제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그 명제의 논리가 어떻게 구조 지어지는지, 그리고 그 명제가 어느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리학의 어떤 원리, 윤리학, 맨 마지막에 신비로운 것을 따로. 여기에는 미학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한테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계에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거는 유의미한 거고,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는 뭐야? 무의미한 거라고. 그게 무의미한 게 없다는 게 아니야. 비트겐슈타인이 뭔데 이 세계에 말할 수 있는 것만, 그 실증주의자겠죠. 그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경계를 확실히 해서, 어떤 세계에 돌아가는 그 사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철학의 어떤 경계짓기를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신비로운 거야. 그거는 어디에서나 있어. 여러분들 봐봐. 우리는 그것을 일상에서도 경험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걸로 환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걸. 그건 손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 여러분, 어떤 사태, 어떤 장면을 보고 우리는 산책하다가도 자연경관을 보고 입을 벌리고 와, 감탄만 할 때가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개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자아겐, 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그걸 독일어로 짜이겐이에요. 짜이겐은 보여주다. 짜이겐 지히, 자신을 보여주다, 자신을 가리키다, 자신을 드러내다, 자신을 뭔가가 숨겨진 것이 탈은폐된다. 하이데거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진짜 철학자라는 게 드러나죠. 그죠? 논리 실증주의자가 아니에요. 논리학자가 아니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 그죠? 이 세계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신비다가 진짜 주제예요.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고에 나타나는 명제 이론, 그림 이론,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 이론들은 그죠? 명제로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단문으로 구성된 것들을 나타낸다면 후기 작품인 철학적 탐구는 이런 명제들이 어느 맥락에서 통용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 게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들의 맥락화가 철학적 탐구의 주제고, 이 명제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 그 다음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형이상학, 이 두 개의 경계를 철학은 확실하게 경계짓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는 이 경계짓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불가능하죠. 단지 언어놀이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의 삶의 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삶의 형식은 다양하다는 거거든. 그 다양한 삶의 형식들 안에서 인간들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주의상스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 종교적 성스러움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 이 세계의 미학적 감정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 물론 표현될 수 있죠. 심지어 개별 이름조차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각각의 이름, 그것이 사태를 이루는 어떤 구성 요소인데, 그 이름 자체는 원초기호야.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건 정의 내릴 수 없어. 거기서 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독일어로 우얼짜이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초기호인 이 이름이 의미로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명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야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원초기호는 뭐야? 물 자체와 같은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에 대한 이름은 원초기호로서 맥락화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칸트의 물 자체와 비슷한 거야, 이것도. 그것이 특정 명제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표현될 때에만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거든. 그러나 이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것은 명제로 표현되지 못하는 게 상당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여러분들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들 매일 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언어로 표현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책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녁에 지는 그 저녁 노을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서 시인의 어떤 역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자체는 원초기호로서 어떤 방식으로건 정의 내려질 수 없지만은 그 원초기호는 모든 맥락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열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인은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거잖아. 그게 시의 세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어떤 명제가 시인의 명제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되겠어? 완전 다른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게 이 세계는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또 명제로 환원될 수 없이 우리가 단지 말은 못하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걸 직접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언어의 한계가 뭐야? 우리가 이 세계의 한계인가? 그러나 그 한계 너머의 것은 없느냐? 그게 아닌 거야. 그 경계짓기를 통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계의 신비함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논리철학 논거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세계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죠? 우리는 어떻게, 영어로 how죠, 그죠? 어떻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 응?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하이데거랑 유사한 게 이런 거야. 응? 그것을 우리는 절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거에서 여러분 육명제를 설명할 때가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세계의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은 바로 게하임니스폴, 비밀로 가득 찬 것이요,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이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비밀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도 이 세계는 영원히 신비로운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또한 뭐야? 논리철학. 그러니까 언어 사용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게 인간이지만, 또한 언어의 영역 내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의 영역이 이 세계에는 존재한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짜이겐 지히 스스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말할 수 있는 자견의 영역과 그것을 넘어서는 보여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언어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는 무의미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경계짓기를 통하여, 언어 비판을 통하여, 그죠? 어떻게 보면 철학의 임무를 경계짓기로 확정하면서 형이상학의 영역은 침묵하고, 그리고 물리학의 영역과 일상 언어의 영역, 그 형식을 통하여, 그림의 묘사를 통하여 말함으로써 이 세계의 유의미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자는 것.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계의 사건은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보여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건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두 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논리철학 논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 영역은 아무런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가 아닌 거야. 그 침묵의 영역도 언젠가는 우리의 언어 사용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랬다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오만한 인간인 거죠. 미학의 영역, 오늘날의 정신분석학의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신학에서 말하는 신과 이 세계의 관계, 영적인 어떤 영역, 심지어 사랑의 영역에서 쥐상스의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성스럽다, 정말 신비롭다, 이렇게밖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단지 손으로 가리킬 뿐인 거야. 왜? 스스로 보여주는 것을 말로 표현 못하니까 이러면서 가리킬 뿐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꼰대 자연과학자로 그냥 머물렀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시인도 없고 문학의 영역도 필요 없고 미학의 영역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하면 신학이 제일 떠오르. 그게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언어 사용에서는 무의미한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경계를 짓고 철학은 이 경계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이 영역을 더 분명하게 하자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 철학 논거는 신비로운 것, 미학의 영역, 그 다음에 윤리의 영역, 그 다음에 물리학의 영역, 그러면서 명제의 영역,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도 아주 좋은 읽기라고 볼 수 있는. 그죠?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또 있잖아. 어떤 사람이 막 자기 미적 경험을 막 이야기해. 자기의 성스러움의 경험을 막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침묵하자 이러잖아. 그건 뭐예요? 비트겐슈타인과 다른 언어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결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일부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떠들고 계속 이야기해봐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의 명제와 같이 일상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말들처럼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논증을 해도 그것은 여전히 무의미로 남아있다. 그럼 그 영역이 없느냐? 아니요. 오히려 이 영역, 말할 수 있는 영역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세계는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말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면서 손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말도 못하면서 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이 세계의 한계를 설정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안에는 우리의 말함을 넘어서는 침묵의 영역도 매 순간 어디에서나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할 때는 어떤 명제로 환원되는 철학이다. 그 다음에 그 명제로 환원되지 않은 것은 다 불필요하고 그게 실용주의자로 또 만드는 자가 있어. 책 안 읽은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경계를 끝까지 가는 게 시인이요.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예술가인데, 그럼 이들의 영역을 다 없앴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후기 작품으로 가게 되면서 언어의 어떤 언어 놀이를 이야기하고 언어 유희를 이야기하면서 가족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모든 영역에는 그 언어가 통용되는
특별한 어떤 유사한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도 그래. 명령할 때도 있고, 부탁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있고, 감탄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 군대식의 어떤 어느 게임에는 명령하는 건데, 우리 일상에서는 명령은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명령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언어 사용이 통용되는 다양한 영역이, 언어놀이의 어떤 영역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폐쇄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도가 또 비트겐슈타인 세밀화 강좌를 하면서 다룰라고. 우리는 이 세계를 언어 사용을 통하여 이 세계와 관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꼭 말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신을 끌어들이고 뭐 형이상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것들도 신비로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것은 사물의 물 자체를 표현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사물의 자체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물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관계를 맺는 어떻게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세계는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데거는 뭐야? 이게 하이데거가 정말 침묵할 때에 우리는 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죠? 침묵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했다면 수정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도 나타나. 그게 꼭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비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낸다. 짜이겐 지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야. 신을 끌어들여서 그걸 형이상하게 어떤 논리로 바깥으로 갈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세계의 신비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의 언어는 끝이 없잖아, 그죠?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 명제로 말할 수 있는 것, 유의미한 것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그 삶에서 이러한 세계의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이걸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거예요. 재밌었죠, 그죠?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비트겐슈타인이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다 좀 세밀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 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